자, 오늘 할 페이지가 795페이지입니다. Under Product System인데, 여러분이 그 바닥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세요. 바닥. 처음에 갔던 곳과 끝에 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대한민국이 뭐든지 변화에 빠르고요. 사실 오피스 빌딩에 지금 우리처럼 이중바닥을 하는 나라가 글쎄요, 많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이중바닥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딱 잡을 게 뭐냐면 바닥에 배선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죠. 불과 제가 설계를 처음 시작한 28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한 20년 전만 돼도요. 그 사무실 건물 좀 잘 졌다 싶을 때 프로덕트 그 건물 그냥 보통 졌다 그러면 프로벅스 그냥 중간중간에 한 스판에 즉 6m 6m 근데 일본 시대적인 스판이니까 마다 한 4개 정도의 프로벅스 정도 두면은 그거 참 건물 그냥 졌다 이렇게 했죠. 보통 일반 건물 뭐 근린생활시설 이러면 벽에 콘센트 그저 한 2, 3m마다 하나씩 놓으면 건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건물이 어떤 업무용 설비다 이러면 바로 다짜고짜 이중바닥을 딱 깔고 들어가죠. 왜 하는데? 그러면 뭐 이게 전기에 쓰는지 어디 쓰는지도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중바닥을 깔죠.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시작할 때 이 이중바닥이라는 건 어떤 모이컬이었냐면 보통 300에서 500 정도 미리의 깊이를 가지고 공조를 보내서 냉방을 하는 즉 전산센터의 개념만 이중바닥을 했어요. 그러는데 이것이 10년 전쯤 되겠네요. 10년 전쯤에 우리가 1990년도서부터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용어가 도입됐습니다. 그 인텔리전트 빌딩 뭔데? 그러니까 지금 흡사 이런 거예요. IT 얘기 나오고 정보통신 얘기 한참 나오다가 그 말이 정보통신이라는 것은 유비쿼터스야. 그럼 유비쿼터스로 가다가 유비쿼터스 UCT야. 이게 같은 선상이 있는데도 항상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제 아마 한 분, 두 분 이렇게 합격도 하시고 또 기존에 합격하신 분들이 뭐 면접도 합격하시고 이럴 텐데 그때마다 저도 이렇게 해보면 몸 푼다고 UCT가 뭡니까? 얼굴만 서로 빠이 쳐다봐요,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죠. 그 표정은 뭐예요?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걸 뭘 물어보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요약이 돼야 돼요. 이중 바닥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중 바닥이 즉 레이즈드 프로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프로어는 뭐예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오웨이 프로어라 그러죠? 사실 오웨이 프로어라는 말도요. 맞나? 유럽에 갔다 왔더니 영어가 잘 안 되네요. 오웨이 프로어라는 말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입니다. 그 태동을 보면 몇몇 사람이 외국에서 가져온 것은 그때 당시에 이중바닥, 즉 악세스 프로어에 대비돼서 한 말이 레이즈드 프로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게 뭔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우물쩍 야 악세스 프로어 좀 높이를 낮춘 거야 이렇게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과감히 그때 IBS 용어에 OA TCBA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야 OA 좋다 OA 이거 무슨 종교 어딨냐 그래서 OA 프로어라는 말을 생겼죠. 이 OA 프로어라는 말은 한국이 만들어서 수출한 용어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삼성이 한국 제품이라는 걸 아는 세계인은 10%도 안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최종이거든요.
이 OA 프로화로 와서 온 것이 최종이에요. 그럼 OA 프로화라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이것을 100mm에서 150mm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이 100에서 15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전기적인 덕트 또는 레이스웨이 또는 트레이를 깔을 수 있는 최소 높이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낮게 하지는 않습니다. 10cm 이상은 유효 높이를 한다고요. 그러면 자,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천정 높이는 어느 정도 픽스되지 않아요? 천정 높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천정 높이 글쎄요. 이렇게 다 가지고 점프 잘 안 닿죠? 예전에는 대개 2300, 400이면은 오피스에 좋다 이랬는데 지금은 2500, 600까지 그 쾌적성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럼 2500만 잡아도 자, 얘 때문에 더 높아지는 게 있죠. 100층지면은 15cm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15m? 아이, 요거 이중바닥 때문에 15m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적인 의미로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전기적인 의미로 이 바닥을 이렇게 공여를 하게 된 데까지는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걸 좀 보면 됩니다. 거기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기본 계획, 언더 플로어 시스템 계획이라고 돼 있고 그림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같으면 이게 샘플 도면을 만들면 굉장히 네모 반듯하고 좀 향기로운 도면 넣을 텐데 참 복잡한 도면을 넣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 설명하기 전에 한번 내용을 한번 쭉 보고요. 내용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림이 있고요. 건축물의 기본 계획이라고 돼 있고 용도와 설비를 기본으로 한 가장 경제적인 기본 계획으로 설계한다. 자, 첫 번째가 그룹화되고 결합화되는 개별적인 사무실, 다목적실, 분산 그리드, 계획시 보조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현대 건축물이라고, 우리가 사는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초기에, 나는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 이 빌딩의 사장이에요. 회장쯤 된다고 합시다. 난 여기다가 방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설계하는 사람이 여기 쓰라는데요. 여기 쓰세요. 그러면, 자네 이름이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의 건축물은. 즉 가변성이 가장 큰 곳이다. 즉 가변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변하지 않을 곳과 변화할 곳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여기는 오픈 플랜으로 변화하지 않을 곳이다. 변화될 곳이다. 여기는 비교적 변화되지 않을 곳이다라고 본 거예요. 이 플랜상으로 보면. 자, 이 앞에 쭉 돼서 이런 어떤 형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헤더 닥터입니다. 자, 이 헤더 닥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깊게 쓸 수 있느냐, 얕게 쓸 수 있느냐. 자, 이 바닥이 이렇게 얇아요. 얇으면 저 헤더 닥터를 어떻게 보낼 거냐. 그거를 뒤에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두꺼우면 완전히 묻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한 때 걷어내서 쓰면 되는데 이게 너무 얇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면에다가 살짝 놓고 빵꾸가 아니죠. 뭐라 그러죠? 통화 밑과 연결이 안 될 정도의 얇게만 묶고 그것을 어떤 철판이라는 걸 살짝 덮어놓으면 되겠다.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는 이 노출 헤더 닥터가 되는 빌딩을 설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구조를 치면 120, 그러니까 12cm 정도의 구조를 쳐요. RC일 때. 근데 유럽의 건물을 보면
80, 75를 쳐요. 지금 이제 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셀룰라 닥터 같은 경우에는 75 그리고 셀의 깊이 75에서 150을 기본으로 처음에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데크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얇은 게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왜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이 바닥의 두께에 따라서 얇으면 플러시 타입 그리고 두꺼우면 매입형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가져왔느냐? 자, DIN이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DIN이죠. 여기서 되는 어떤 그 형태적인 것을 미국과 일본을 거쳐오면서 바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첫 번째, 바닥에다가 퍼머넌트한 걸 묻을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만 쓸 거냐, 그걸 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플로어 복스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말하면 이제 IT, 통신 쪽과 전력 쪽을 구분해서 이것을 옛날에 하이 텐션, 로 텐션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해서 높은 하이 텐션은 전력용, 로 텐션은 통신용 또는 약전용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두 번째로 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플로어 덕트예요. 이 플로어 덕트가 지금 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쭉 그 시스템이다. 플로어 덕트가 우리나라에서는 F타입이라는 게 와 있었고 S라는 FS 타입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플로어형이고요. 이것은 플러시 타입이라는 거였습니다. 즉 얇은 두께형이었다는 거죠. 근데 배선이 많이 안 들어가 이 플러시 타입은. 그래서 이걸 잘 안 쓰고 일반적인 표준형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덕트 타입이라는 것이 하나로 이렇게 정형화됐습니다. 자, 프로덕트 한번 내용을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프로덕트는. 자, 정션 박스라는 것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여기에 프로덕트가 3개짜리면 3개짜리, 2개짜리면 2개짜리가 이렇게 가고요. 여기 뚜껑을 열면 세퍼레이터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퍼레이터에서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는 여기에서 방출됩니다. 이것이 이제 메인으로 가는 구조예요. 배관으로. 그리고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쓰느냐면 600 간격으로 구멍이 이렇게 탁 갑니다. 그럼 최초가 있는 곳을 마카라고 그래가지고 이 나사처럼 구멍이 하나가 똑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마카에서 마지막 엔드까지를 탁 해서 먹줄을 땅 튕겨서 처음에 300, 600, 600, 600, 300으로 점을 콕콕 마킹을 하고 망치로 통통통 때리면요. 위에 콘크리트에 덕트가 가고 여기 서포트가 돼 있고 요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제 안 나와 있을 때 얘기입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제 몇 개를 설치를 하죠. 설계해서 5개를 하라, 4개를 해라, 2개를 하라 하면 그건 설치를 해두는데 처음에 여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여기 안 쓰고 여기가 쓰고 싶어. 그럴 때 하는 방법은 요 부분을 망치로 퉁퉁퉁 때리면 여기가 크랙이 탁 가면서 뚝 떨어져요. 그럼 이 홀이 나오죠. 이걸 그 매입형 홀이라고 그러는데 그 홀을 빼고 거기에다가 하이텐션, 로텐션을 받고 여기에서 요비선, 우리가 말하는 입선용 그 줄을 넣어서 피아노선을 넣어서 여기서 줄을 입선을 해서 우리가 쓰는 하이텐션과 로텐션을 쓰는 이런 방식이었죠.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셨겠지만 그 방식보다는 굉장히 통 큰 방식이에요. 이것을 한번 딱 해놓고 자, 한번 바뀌어봐라. 내가 다 만족해줄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기 지금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본 거와 우리가 현실적으로 프로와 닥트에서 본 거와는 차이가 많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디로 갔냐면, 이것도 써먹어야 되는데, 세 번째로 간 것이 바로 셀룰라 닥트입니다. 자, 건축이 바야흐로 습식공법에서 건식공법으로 이관이 됩니다. 즉 습식공법은 말 그대로 철근을 넣든지 철골을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이죠. 거기에서 그야말로 철골조를 놓고 벽을 뭔가 수로 하여튼 붙여서 밖에서 보면 벽처럼 보이는데 하여튼 붙여서 건식으로 만드는 공법을 갑니다. 그러면서도 바닥만은 습식을 하죠. 왜 바닥을 습식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건식으로 하면 이 아래층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닥만은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그럼 최소로 붓는 게 뭐냐라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이제 셀이라는 공법이죠. 그래서 셀을 처음에는 거푸집용 셀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사이즈가 얼마냐면 이게 600이에요. 600에서 900. 900이 맞나 보다. 이 셀을 놓고 요걸 쭉 연결을 해요. 쫙 연결을 하고서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배근을 이렇게 하고 배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배근을 하고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그러면 요 높이가 처음에 우리가 나온 데크 플레이트가 75cm였어요. 그럼 75 위까지 콘크리트를 붓니다. 가만히 이 전기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아래 이거 뒀다 뭐하냐. 이걸 막자. 막아서 여기다가 구멍을 뿅 내가지고 말이야. 하나는 전기 쓰고 하나는 통신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저 책에 나와 있는 덕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빼면은 이게 잘 빠지지도 않고 처음에 빼놓고 나서 나중에 끼려면 너무나 고생이 많죠. 왜? 보십시오. 아래 천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천정을 다 용접을 해서 여기를 붙여놓고 이중 천정을 붙여놓으면 밑에 가서 작업은 안 되잖아요. 위에서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자 7.5cm를 이 입선하는 것이 뚫고 들어가서 이게 가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야, 그러지 말고 요 칸을 막자. 요렇게 칸을 막아 쓰자. 요 칸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런 박스가 되죠. 요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고서 요걸 쓰는 곳은 여기다가 연결해서 박스를 뚜껑을 제대로 달고 안 쓰는 데는 요렇게 막아가지고 콘크리트를 타설해버리자. 그럼 어떤 결과가 됩니까? 필요할 때는 말 그대로 이것처럼 열고 저기 있어? 튕겨봐. 가운데 여기야. 망치로 몇 번 때리면 이것이 튀어올라오고 쓸 수 있는 이런 방식을 해놓은 거죠. 이것이 우리가 쓴 셀룰라 닥트입니다. 그래서 셀룰라 닥트는 우리는 이거보다 큰 박스를 열면 이 안에 이쪽 우측에는 콘센트가 달리고 이게 말이 첫 나옵니다. 이쪽에는 이제 전화,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아주 박스 안에서 유효하게 나오게 된 게 생겼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 책에서 얘기한 것보다 진일보한 그런 방식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셀룰라 닥트입니다. 근데 이 셀룰라 닥트도 수명이 잠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데크 플레이트를 이 수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데크 플레이트가 굉장히 비쌉니다. 왜? 이 데크 플레이트는 일종의 거푸집용으로 쓰면서 일부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빼내지는 않습니다. 자, 이건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책상이, 자,
여기 이렇게 있죠. 공급 사용에 따른 개방 계획과 개별 사무실의 언더프로 설비된 이런 사무실이 어떻게 책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개방적으로 계획을 한 거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말씀대로 이건 헤더 닥터입니다. 여기 7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이 헤더 닥터는 얇게 묻히지 않고 철판만 돼서 카페트 밑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미국식 사고방식입니다. 미국식 사고방식은 우리처럼 그냥 맨바닥에 이렇게 헤딩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되게 카펫을 깔죠. 이 카펫을 까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뭐 공기라든가 이런 건 나쁜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감추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카펫을 많이 깔죠. 그래서 대개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헤더 닥터를 콘크리트에 묻습니다. 묻어요. 그리고 원래 안 묻어도 되는 헤더 닥터를 묻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납니까? 이 헤더 닥터 묻은 데는 그 셀룰러 닥터 한 데는 헤더 닥터를 꼭 묻어야 되거든요. 셀 끝에는 헤더 닥터가 꼭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방향으로 여러분이 근무를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셀을 쫙 보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받아줘가지고 EPS로 가든 뭘로 가야 되잖아요. 헤더 닥터를 여기 갑니다. 근데 헤더 닥터는 만내는 지점에는 반드시 점퍼링이나 아니면은 뺄 수 있는 그런 정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만 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 전체를 또랑처럼 열어둡니다. 열어두고 철판을 깔아요. 깔고 미국이나 유럽은 어때요? 카펫을 깔아서 그냥 해결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 그냥 또 도끼다시 하고 또 LG 화학에서 나와 있는 것도 다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붙여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맞춰서 붙인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콘크리트에서 붙인 데 그냥 붙인 데는 차라리 콘크리트에서 붙인 데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깨지기 시작하고 찌그러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사만 한 거면 괜찮은데 밟는 건 괜찮은데 큰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찌그러듭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거기 우리 회사인데 이러실까 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유명한 대기업 건물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세로닥터다. 그럼 어딘가 헤더 닥터가 있겠네? 그럼 그 헤더 닥터를 어디 있지? 찾아보시면 조금 바닥이 깔아앉았다거나 그런 부분이 헤더 닥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어 닥터 시스템은 이 큰 의미 부여보다는 플로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플로어 시스템은 천정과는 달리 너무나 많은 가변성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변성은 우리보다 적다라는 것이죠. 자, 요것도 이제 약간 아까 그 사무실입니다. 거꾸로 가보실까요? 요 사무실이 지금 책상을 이렇게 둔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니까 비교적 모양이 좋았죠. 그랬는데 오픈 플래너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것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둔 거예요. 다소 많이 들어갔죠. 이게 바로 우리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두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가도 그 밑에 책상 열면 콘센트가 있고 어느 자리에 가도 여러분 충전기 쓸 수 있고 컴퓨터 쓸 수 있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형 공장인가? 그런 데 가도 다 밑에 쓸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여러분처럼 우리 전기하는 분들이 통 크게 이렇게 나가서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은 그냥 보시면 돼요. 한번 그림 볼까요? 798페이지 그림이 여기 나와 있나? 요건 법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플로어 닥터예요. 플로어 닥터인데 여기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모르터고 이게 카펫인데 모르터에는 거의 노출돼 있죠. 그죠? 카펫에 놓여 있죠.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사고 방식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이게 다 매입됩니다. 요 뚜껑에 요 구멍 있죠? 구멍만 쏙 올라와서 콘크리트로 해서 보이게 돼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플로어 닥터에 뚫려가지고 이렇게 팔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못 보십니다. 동그라미밖에 못 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좀 두껍게 콘크리트를 치고 있다.
왜 그런가요? 콘크리트가 우리나라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자, 이것은 거의 뭐 모르터에다가 하는 거예요. 모르터의 마감과 같은 거고. 요건 이제 요거와 요거 밀폐와 요 위에 우리가 플러시 타입에 좀 사이쯤 되는 거고. 이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하여튼 이런 형태로 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결과를 별로 거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천정북싱 박스, 밑에 보면은 분리된 바닥 시스템용 아울렛 박스, 그다음 이중 바닥 시스템용 아울렛 박스. 요건 좀 보시면 되겠네. 요건 뭐냐면 요 이중 바닥이 뭐예요? 여기 플라스틱으로 된 이중 바닥이에요. 이게 다리고 요거 한쪽을 이렇게 깐 겁니다. 이렇게 잘라낸 건데 단면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좀 띄워놓는다는 게 우리는 이렇게 안 하죠. 저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화끈하게 어때요? 바닥에다 내려놓죠. 바닥 속에다 놓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 바닥 속에 놓는 형도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밑에 놓고 위에서 올라오는.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닥에 놓으면 이제 먼지가 쌓여서 어떤 화재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바닥 속에는 1호가 어디냐면 포스코 센터예요. 거기에서 큰 문제 없는 거 보면 아직 큰 문제는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바닥 속에 놓으면 그 겉에 바닥재죠. 바닥재의 연결 부분을 일정 부분을 뚫어야 돼요. 바닥이 서포트가 이렇게 있으면 서포트에 이제 이렇게 4개, 여기 서포트면 서포트에 4개 이렇게 이제 쭉 위에다 놓이지 않습니까? 놓이면은 여기에 다 이렇게 구멍이 있어야 돼요. 구멍이 다 똑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밑에 있는 데서 라인을 이렇게 빼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걸 뭐 그때마다 뭐 어떻게 칼로 쳐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게 철재, 알루미늄재, 철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재, 그다음에 콘크리트재, 그다음에 이제 간이로 일단 들을 입주해서 할 때는 이제 플라스틱도 있죠. PVC도 있고 대부분 할 때는 FL, AL, 콘크리트 이 3개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콘크리트는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 독일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스네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선을 설계해서 하지 않고 그 박스에 연결로서 하는 그런 것을 우리 프리 와이어링 시스템 들어보신 적 있죠?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프리 와이어링 시스템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맺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맺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이 유럽에 있는 스네본 시스템이에요. 이 스네본 시스템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참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재예요, 화재. 이 뒤에 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은 한국한테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나라죠. 미국은 UL이라든가 아니면 NFPA를 항상 그 개정하고 강화할 때는 한국의 그 화재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군데군데 폭발, 예를 들면 뭐 주유소 폭발 같은 건 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차고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에는 미국에서 온 상무성 직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냐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역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걸 해요. 그래서 와서 화재 나면은 같이 곁다리로 이제 같이 감식하는 것도 보고, 정전기구나. 그러면 또 레포트 써서 쫙 보내면 미국에서 또 UL에 나옵니다. 정전기 안 하는 것은 일체 쓰지 마라. 그럼 또 그게 기준이 돼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미국의 그 스펙을 만들고 그 UL에 마크를 주는데 굉장히 공헌한 나라다. 나쁜 거죠? 나쁜 겁니다. 근데 이 스네본 시스템은 그 독일이 자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뭐냐면 이게 이제 조명기구예요. 조명기구.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단자의 형태의 미래에 가서는 이게 뒤에 가서 이제 나올 텐데 EIB 버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결국은 유럽 표준의 자동 제어 시스템이에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EIB 버스라는 걸 쓰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설계하시나 시공하실 때 일본에서 들어온 조명 자동 제어나 이런 것도 풀트웨이 이런 거 써보신 적 있죠? 두 가닥만 쭉 연결하면 256포인트까지 자동으로 온오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쓰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버스 시스템이에요. 즉 두 가닥으로 가서 신호를 떨어뜨리면서 가는 일종의 버스 시스템입니다. 그 버스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버스 시스템을 이 위에다 올리면 조명 자동 제어가 되는 거예요. 아주 프리하죠. 여기는 이런 어떤 그 액세서리를 써서 기본적인 제어도 프리하고 그리고 EIB와 연결되면은 제어까지도 프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냅온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 스냅 단추 똑딱이 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플러그온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이제 보십시오. 801페이지 보면 스냅온이 나오면서 응용은 언따 한다. 커넥터는 뭐다. 장점은 뭐다. 장점 보십시오. 자, 프리와이어링 시스템이 무슨 장점이 있냐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존에 배관하고 배선하고 하는 거하고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그게 과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래 그게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공이나 설계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감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장점이 있겠다. 그런데 무슨 단점이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짓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걸 써야 되겠다. 아니다. 내가 짓는 이 시스템에는 이것은 부적절하구나. 이것을 이 순식간에 이렇게 쫙 검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달할 건 뭐냐면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아이템이 이게 도입이 되기까지는 몇 가지를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뭐예요? 이것이 경제적이냐. 그걸 제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데 그럼 시공 잘 되냐? 안전하냐? 그럼 뭐 봐요? 뭐 환경이 어떠냐? 그 다음에, 실제로 다른 주변과 문제점은 없느냐? 또 뭐 있습니까? 에너지는 절약되느냐? 하여튼 그런 게 있죠. 우리 흔히 7대 성능평가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이것은 공장에서 딱 자로 재와요. 자, 요게 설치될 때는 어디고, 얘가 설치될 때 어디고, 이렇게 해서 여유가 얼마고 해서 딱딱딱 해옵니다. 그럼 우리 어때요? 공사할 때. 야, 타레로 몇 타레 가져와. 릴로 몇 릴 가져와. 해다 보니까 남아. 아이씨. 나도 좀 써야 되는데 좀 갖다 좀 쓰고. 어디 끈 묶어? 좀 잘라서 끈도 좀 쓰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솔직히. 이게 낭비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또 하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겠어요. 동물 재련하는 데 들어가고, PVC 만드는 데 들어가고, 석유화학 들어가고, 공해나고. 그거에 대한 것이 전체가 환경과 에너지에 기여되는 것이다. 저는 제가 여기다 메모를 그렇게 했어요. 오히려 좀 획기적으로 기술자라는 것을, 최고 기술자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남이 생각하지 않은 걸 해주는 거잖아요. PT가 훨씬 더 빛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케이블의 길이 했는데, 표준 길이가 8m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차 배선이고, 2차 요 배선에서, 요 메인에서 또 가야 됩니다.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짧을수록 좋죠. 이것은 이제 가는 길이를 한 8m 정도로 봤는데, 한 스판 하면은 6m 되는 데다가 만약에 저걸 하나씩을 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길이가 한 8m 이내, 직선으로 가면은 뭐 한 3, 4m 이내에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직선으로 배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노출 배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한 8m 정도 본다. 이것은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냅온 시스템의 부품 필요 없죠? 잘 읽어보시면 되고. 자, 프로젝트 계획을 보시죠. 여기 참 좋은 말 많이 써놨는데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분전방 케이블 닥트와 장비를 나타내는 축적도를 사용하여 천장 뭐 이런 구조를 한다. 단자의 블록 위치를 한다. 이건 뭐냐면 스냅온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그 프리와이어링 하는 그 메이커에서 많이 해줍니다. 설계사무소도 상당히 좀 편해진 감도 있는데 좀 불만이에요. 했으면 하는 건데 여기서 하게 되면 이제 해주는데 맡기시지 말고 기술자는 직접 한번 해보면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다도 밑에 46, 45가 나오네요. 자, 바닥 공간의 언더 프로덕트 시스템의 매입형 설치와 유닛의 접지형 콘센트 설치와 스냅온 시스템. 이것은 그러니까 바닥에 어떤 시스템, 이런 스냅온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요 오는 과정이 뭐 프로덕트도 되고요. 아니면 뭐 배관도 되고, 아니면 아주 화끈하게 우리처럼 이중바닥도 되는 겁니다. 이런데 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소켓을 놔서 이렇게 회로별로 콘센트로 공급이 돼도 좋다. 이렇게 쓰는 거 권장한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벌써 한 15년 전서부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디다 두느냐? 여러분, 저기, 오피스 빌딩이에요. 한쪽은 코아가 있고 한쪽은 창이 있어요. 이거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이게, 우리가 응용이라는 것은 좀 무궁무진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것은 이제 한번 이렇게 둔 적이 있어요. 이제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유리창 건물이 우리나라는 많은데, 유리창 건물은 필연적으로 팬코일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팬코일을 쓰지 않으면 유리창가에 근무하는 사람은 겨울에 동상 안 걸리고 나오면 아주 잘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닥에서는 난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요새 하는 방식은 또 다른 게 있어요. 히팅 케이블을 보내서 그 히팅 케이블로 바닥 난방을 하는 겁니다. 난방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닥 난방이고요. 두 번째 좋은 것이 바닥으로부터 바람을 부는 거고요. 세 번째가 천장에서 바람을 부는 오레어 시스템이에요. 이게 가장 후진적인, 이거 서양 사람들이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1박 2일, 사실은 한 3박 4일 그런 여정이었는데, 1박 2일짜리 가서 회의, 아침에 가서 참석하고, 그 다음날 저녁 때 참석하고, 오는 그런 포럼을 참석을 했는데, 뇌에 관련된 포럼이었어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포럼인데,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2004년도에 한국이 IC 총회를 했습니다. 그 IC 총회를 하면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규격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다라는 걸 인정, IC 총회는 규격에서 선진국에서만 합니다. 그 인정을 받은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국제 규격을 화끈하게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에 뇌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이제 의제에서 그 뇌에 관련된 것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포럼을 제안을 해서 이제 포럼이 돼서 지금 6차 포럼을 이제 한 겁니다. 지난주에. 근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일본 사람이 와서 묻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영어로, 응? 한국말, 일본말, 영어 뭐 합작해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걸로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워낙 좀 인텔리전트 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들었는데 자기네 집을 바닥 난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 난방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 근데 한국은 바닥 난방을 언제서부터 했냐? 그 말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선사시대부터 온도를 써서 바닥 난방을 해서 여태까지 바닥 난방을 한다. 근데 자기네들이 그 바닥 난방을 받아들이면서요, 무지하게 고뇌를 했는데 일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난방은 바닥 난방을 해라. 그것이 일본의 에너지 절약의 캠페인이래요. 지금 현재.
바닥 난방을 하면 에너지 효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바닥 난방을 자기네가 했는데 너무 좋다. 그래서 보일러는 보일러가 좋다. 국산 보일러 3대 보일러 내가 이름 써주고 왔으니까 일본 보일러 그래서 현찮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그 보일러도 수입이 많이 된대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지 뭐예요. 그런데 그런 일본이 2005년도에요. 여러분 발열선의 온도가 몇 도나 되는지 아세요? 바닥 난방의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60도예요. 바닥 난방을 해서는 바닥에 할 수 있는 거기서 열을 방산할 수 있는 기준이 60도입니다. 그런데 60도를 깔아가지고는요 난방이 안 돼요. 그게 콘크리트에서 이렇게 스며들어서 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 80도, 90도로 올린 게 대한민국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바닥에 왜 그걸 뜨겁게 거기다 깔지? 이런 뭐 얘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이렇고 이래서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올려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IC에. 그 여담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썼어요. 펜코일을 카바를 만들어요. 미국 사람들은 펜코일을 어떻게 하냐면 펜코일을 턱턱 갖다 놔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꼴 보기 싫으면 못하죠. 펜코일을 쭉 연결해서 박스 하나로 쫙 예쁘게 만듭니다. 그죠? 거기다가 책도 올려놓고 중간에 빈 데는 뭐 좀 걸터하지 마시오라고 써놨네. 그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저는 썼어요. 그 자리를 문을 열고 아세서 어차피 펜코일 없애면은 뭐 얘도 없애는 거지 뭐. 그래서 이런 것은 언제든지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제가 좀 분전반, 소형 분전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단자함을 넣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형 공장 같은 데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공예 같은 걸 하는 걸 한다든가 그러면 이런 콘센트들이 벽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부에 어떤 벽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데다가 이런 그 접속함을 두고 여기서 쭉 연결한다. 그 다도닥트라는 건 만들어도 됩니다. 레이스웨이 쭉 해서 콘센트를 달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 제품이 있어요. 물론 다도닥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써서 벽에다 넣어서 올려서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응용에 관련된 그런 사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05페이지가 EIB 스테본 어셈블인데 여러분 EIB 시스템은 그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또 오스트리아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이 EIB를 많이 계속 얘기를 하요. 이게 유럽 표준의 버스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보면은 뭐냐면 이제 빌딩 관리 시스템을 하나의 버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빌딩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해요? 노드로 처리를 하죠.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EIB를 쓰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아니면 우리 수입선이 EIB보다 싸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EIB 버스 방식으로 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빌딩 관리하면 이렇게 그리죠. 자, 이렇게 탁 그려놓고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탁 빼. 이렇게. 몇 개 뺍니다. 뭐 수도 없이 빼요. 이렇게. 막 이렇게 뺍니다. 뭔지 모르지만 쭉 걸어. 걸고서 어떻게 해요? 뭐, 그래서. 이건 CCTV 모니터. CCTV 쭉 달고, 그죠? 이건 방범, 수신반 쫙 달고. 여긴 또 뭐 할까요? 주차관제? 주차관제. 주차관제 쫙 달고. 자, 우리는 2차가 버스 방식이죠. 그죠? 이것을 모으는 건 뭐예요? 버스 방식으로 모으지 않고 링 타입으로 모으는 것을 기반으로 해요. 우리 기본적인 머릿속에 그렇게 들어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중앙관제실이든 방제센터든 모든 빌딩 관리 시스템 다 들어옵니다. 그래, 다 들어와. 모니터 쫙 있어. 묶어. 그럼 그 방에서 이렇게 싹 묶습니다. 샹. 광 케이블로
그 안에서 속도가 뭐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묶습니다. 노드가 여기 이렇게 모여있다. 노드 한 만들고, 뭐, FDD 한 만들고, 이렇게 묶습니다. 형태는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각 시스템별로 버스 시스템을 써요. 아니면 여기에서도 환영을 써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EIB 버스 시스템은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저 버스에 물려서 모든 것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 시스템은 우리가 말하는 16비트가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해선을 늘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현재 쓰는 이런 BA네트 이 시스템과 사실은 같아요. 실제로는 어떤 뭐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도 서로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EIB 버스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저 EIB 버스, 버스 좋아. 스냅온, 갖다가 막 끼면 돼.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는 좀 하는 것은 조금 현실과 좀 다르니까 그런 점은 생각을 하시는데 저 유럽 시스템이 간단해요. 간단해서 우리가 독일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벽하게 여러분 IC라는 게 IC 뭐예요? IC의 앞에는 서포트라는 게 DIN이잖아요. 이 DIN에서 뭐 BS니 뭐 이런 것이 쭉 이렇게 사실은 간 거거든요. 제가 비밀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혼자 만나면 왜 DI의 독일이 이 전기의 강국이 된 날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영국이 그 자존심 강한 나라가 왜 DIN을 바라보고 있느냐. 프랑스가 왜 독일하고는 항상 왼수 아니에요, 왼수? 프레드리히 1세부터 왼수라며요. 서로 그냥 딱 한 뼘 더 차지했다가 한 뼘 뺏겼다가 이러고 서로 살고 있는 나라라면서요. 그러면서도 왜 여기를 찾을까? 그리고 이것이 왜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 퉁쳐서 그럼 IC를 만들었을까?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 히스토리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독일이 이 세계의 전기에 대해서 2차 대전 전에 그리고 전후까지에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축적. 그걸로 인해서 현재의 어떤 세이프티. 이쪽에 관련된 것은 이 DIN을 참고하지 않고는 모든 것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유럽에 관련된 IC를 우리가 결국은 미국에서 된 어떻습니까? 공사 기준인 NEC? 그 다음에 각종 규격 많죠? 뭐 있어요? 주가 이제 안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 규격에 대해서 통용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서로 닮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빌딩에서는 단순함을 추구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저 EIB 시스템의 어떤 단순성이라든가 쉬운 점들을 이렇게 익히는 그런 것으로 좀 봐주시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인스타버스 EIB와 건물 제어 시스템을 잠깐 보죠. 제가 오늘 뒤를 좀 팍 나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소용이 없는 건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좀 보죠. 자, 두째 줄을 보세요. 인스타버스 EIB와 같은 제어버스 시스템은 부하 전원 설비와 병렬로 사용된다. 즉 어떤 방법으로든지 문제없이 서로 연결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건 어때요? 조명은 조명만 쫙 연결하고 뭐는 뭐만 쭉 연결해서 나중에 이렇게 묶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런 어떤 앞이든 뒤든 관계없이 서로 묶어서 제어에 대한 신호만 서로 주고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EIB 시스템인데 EIB 버스가 앞에서 한번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책을 몇 번 봐가지고 그냥 좀 생각을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 부하 관리 응용 지시 우리가 말하는 컨트롤이죠.
그다음에 신호, 동작, 감시, 조명, 난방, 에어컨, 롤러 셔터, 루버 블라이언드 시스템은 별도 또는 독립적으로 제어되고 이러면서도 EIB의 하나에 연결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쉬는 것도 좀 쉬어야 되니까 계획과 구성 큰 적이 없고요. 계획과 구성 뒷장에 806페이지 보시면은 개요의 세 번째 줄 보시면 ETS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EIB 툴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은 컴퓨터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EIB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공이 돼요. 여러분이 도면을 갖다가 내가 제어된 시스템이 이런 것이다 하고 탁 넣어주면 컴퓨터가 딱 여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컨트롤해라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뭐라 그러죠? 서로 연결되는 회로도로 나오는 거, from to be어 나오는 형식 있죠? 그런 형식으로 쭉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 자재를 어디에 둘 거냐면 설계자는 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게 나왔고요. 808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있는 것이 EIB 스냅온 시스템의 위에 그 유니버셜 시스템 뭐냐면 만능 시스템이라는 건데 어떤 곳에도 쓰여진다는 시스템입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것들을 연결해 응용되는 것만 보여주는데요. 이 BCU가요, 컨트롤 유닛이에요. EIB에서 보면 어떤 시스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이제 유니버셜 시스템이다. 요 자체가 유니버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물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 롤러 셔터도 물리고 얘는 뭐야?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여기도 물리고 그죠? 조명도 물리고 야 이거 속으로 여러분 참 복잡하지 않으세요? 야 쟤를 어떻게 할까? 자 보십시오. 이런 어떤 센서도 물리고 여긴 뭐야? 이건 포토 센서죠? 일광 센서도 물리고 이게 제어가 되는 거야? 어디 EIB 케이블 이거 1페어짜리예요. 이걸 가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피더라고 굳이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중앙부에서 모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뭐 EPS면 EPS라고 하기도 좋고 아니면 어떤 그 규정된 공간 이게 지금 뭐 조명기구네. 그러면은 천정 속에 두기는 뭐하고 어떤 실이 되겠고요. 바닥 같으면은 아까 말한 뭐 펜코일 박스 옆에 남은 여백 공간도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그 809페이지에 보면 계획과 구성 절차가 있어요. 자, EIB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흔히 이 방식은 누가 하고 있냐면 자동 제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자가 사실은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케이블의 루트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주안점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루틴이 굉장히 중요해요. 루틴이. 그리고 이것이 아까 뭐라 했어요? 유니버셜 하다고 그랬죠. 만능이에요. 만약에 자 여기 지금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팬인지 뭔지 모터가 설치되고 아니면 브라인드라고 가정하면 되겠네요. 브라인드, 롤러 브라인드.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여기 센서 달자. 이 롤러 브라인드까지가 그냥 매일 쳐도 센서 달자. 햇빛이 들지 않을 때는 열어요. 그때 햇빛이 들으면 닫는 겁니다. 이 롤러 브라인드는요, 옛날에 여러분 롤러 브라인드 있었어요? 다들 뭐 이게, 자, 이렇게 하고 말이죠. 뭐, 로만 섀도우 하면 뭐 섀도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아니, 저 창문도 말이야, 중앙감시반에, 중앙지에서 저절로 열고 닫아주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냐? 우리 조명에 대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햇빛이 직사광이 들어올 때는 그걸 막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괴롭단 말이죠. 햇빛에서 열심히 뭔가를 보다가 햇빛 안 넣는데 보면은 당체 이게 암수능을 한참 해야 돼. 그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눈도 굉장히 피곤해지고 노안도 일찍 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브라인드를 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햇빛이 그늘이 졌다, 햇빛이 안 든다 그러면 어때요? 로라 브라인드를 열어서 빛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아니 우리 빌딩 옆에 63 빌딩이 있다. 63 빌딩은 어때요?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눈이 부셔 죽겠다. 그럼 중앙감시실에서 8층에 눈이 부시겠다. 내리자. 쫙 내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텔리전트 빌딩의 건축적인 요소의 하나예요. 인텔리전트 빌딩은 전기적인 요소가 물론 크지만 건축적인 요소에서 가장 큰 것이 차광이에요, 차광. 그래서 이 차광에 브라인드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늘 이렇게 그려두는 건데 이것을 센서로 바꾸고 싶어.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얼른. 바꾸면 돼요. 이거 센서로 바꾸고 다 꽂고 나서 여기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번호에 요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를 중앙관제실에서 딱 소프트웨어로 딱 해서 그거는 앞으로 센서야, 센서. 알았지? 오케이? 자, 그 센서는 어떻게? 여기서 만약에 햇빛이 쫙 들어오면 야, 니네 말이야. 꺼져버려. 예를 들면 꺼져버려? 무슨 죄송합니다. 이건 뭐 사람한테 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지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EIB 버스 시스템의 아주 굉장한 장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잔잔하게 가는 것보다 아직까지는 좀 통크게 가는 편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하되 이거 곧 쓰여질 날이 얼마 안 됐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점이라든가 이것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고정할 것이냐, 이거 액세스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조립은 뭐 하지 말죠, 뭐 우리가. 콘크리트 공사로 가겠습니다. 자, 앞에 거 잠깐 정리하면요. 바닥과 제어를 했는데 1시간 동안 바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바닥에서 어떻게 자유도를 높여왔고 어떻게 대응을 해왔느냐 그거죠. 우리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는 사람이 쾌적하게 하는 것은 위에서 와요. 빛도 위에서 오고 공기도 위에서 옵니다. 그죠? 하늘에서 오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닥에서 와요. 즉 에너지. 여러분 뭔가를 하기 위해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제어선도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앞으로 미래형 건물의 관건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중바닥까지 왔다는 그런 것에 대한 히스토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계획할 때는 어떠한 것을 주로 주안점을 둔다. 거기에 가장 큰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닥의 구조, 바닥의 두께. 우리가 오웨이 플로어가 일찍 발달하는 것은 왜 발달했다? 바닥이 무언가를 묻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왔다는 거죠. 어떻게? 건축한테 야 여기다 나 프로다क्트 묻으려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10cm 줘. 쉽게 접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기를 건축에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행운도 따르고 또 그게 IT와 이렇게 잘 접목이 돼서 오히려 굉장히 좋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된 것은 EIB 시스템인데 EIB 시스템은 유럽형 버스 시스템이고 바스 우리가 말하는 빌딩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만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다소 좀 미국식 그러니까 각각의 시스템을 어떤 랜이나 버스로 연결을 해서 그것을 메인에서 섞는 방식인데 이 EIB 시스템은 스냅온이라는 즉 블럭을 꼈다 켰다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어떤 경우나 어떤 제어 시스템이나 쉽게 적응되도록 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앞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고 더 효과적인 시스템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자, 지금 이제 콘크리트 공사라는 게 가는데 이거 콘크리트 공사도 사실은 이렇게 탁 넘어갈 겁니다, 제가. 이 콘크리트 공사를 여기에 둔 이유는 뭐냐면 유럽을 여행해서 보시면서 느끼신 점 혹시 파리 말고요. 파리는
그 지금으로부터 100몇 년 전인가 뭐 그 시장이 건물을 이렇게 바꿉시다 그래서 싹 바꿔서 파리 전체 모양이 다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겉은 놔두고 속만 바꿔서 쓴대요. 그 창문 왜 이렇게 반달 모양 창문에 십자가 모양 들어가 있는 그 창문 모양이 그 시장이 우리는 조례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꾼다 그래가지고 싹 그 모양이 되고 현대의 파리의 모양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는 빼고요. 파리 말고 교회로 나가든지 독일이나 아니면 뭐 스위스나 이런 데 가시면 우리하고 제일 차이가 있는 걸 느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얇다. 유럽은 지질이 좀 적은 나라인가요? 좀 얇아요. 뭔가 이렇게 캔틀레버 나온 것도 얇고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이제 TV를 보실 때 유럽이 나오면 좀 유심히 보세요. 그 사람들은 테라스냐고 우리처럼 베란다고 우리는 크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가로로 자도 충분히 넓이 나오잖아요. 요새는 서비스면. 근데 유럽에 가면요. 요만한 의자 둘이 내놓고 부부가 앉아서 커피 먹고 하는데 요만해요. 근데 그 밑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렇게 나와서 탁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그냥 빗물바지 하나 통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위에다가 테라스라고 그 철구조물 하나 이렇게 가놓고 나서 거기서 커피 밑에서 이렇게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야, 저분들 떨어지면 가서 얼른 받아야지. 이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그런데 절대 안 떨어져요. 그게 붙인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프리캐스트예요. 그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을 PC로 합니다. 그래서 2층짜리 집을 져도요. 타워 크레인 세워요. 여러분 타워 크레인이 우리는 무지하게 크잖아요. 유럽에 가시면 타워 크레인이 조그만 타워 크레인이 뺑 많이 들어가요. 그거 잘 보십시오. 그 집 거기에 땅이 무지해서 막 100층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올라가면 한 3, 4층 올라가요. 타워 크레인 씁니다. 왜? 콘크리트를 갖다 불 때는 타워 크레인이 필요 없어요. 근데 PC는 어떻습니까? 이 곤도라를 갖다가 왱왱해서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타워 크레인 조립해서 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왜? 그럼 전기 콘센트 하나 딱 꽂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워 크레인을 세우고 PC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베란다도 PC에 딱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란다가 재수없어서 턱 무너져서 이 집이 펄럭 넘어지면 몰라도 이 베란다가 넘어질 확률이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PC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요.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PC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자, 참. PC를 수평으로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수직으로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다 수평으로 만들어요. 우리 PC 있잖아요. PC 회사들, 뭐, 옛날에 한성이나 뭐, 사만이나 이런 데 있고, 지금도 PC 회사들이 있는데, 옆에 놓고 만듭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탁 있으면 여기서 쫙 붙고, 여기서 위에서 쫙 찍어 눌러서 만드는데,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만드는 건 못 봤습니다. 난 이렇게 만드는 건 봤는데, 하여튼 이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건 몰드를 이렇게 착 놓고 위에서 착 벗어 탁 찍어낸다는 거고, 얘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몰드 하나하나를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수직으로 만들면 굉장히 공기가 단축이 되고 면적이 획기적으로 줄겠죠. 여러분 벽 하나 만들자. 여기 이 강당에 여러분 아파트 벽 몇 개나 만들겠어요? 수평으로 만들면. 그죠? 뭐 한 7, 8개 만들겠네요. 그죠? 그럼 굉장히 비행적이잖아요. 만약 수직으로 만들어 봐. 야, 이거 한 2,000개는 거짓말이지만 한 200개는 만들겠네요. 그러니까 경제성과 이런 걸 하는데 선진국일수록에 이렇게 수직적인 배터리형을 많이 쓴다. 그런 얘기를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넘겨보십시오. 자, 케이블 연결 이런 걸 보기 전에 이 그림 가지고는 또 이해를 잘 안 돼.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나라 PC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 이쪽 벽에서 이쪽 벽으로 뭔가가 연결이 돼야 될 때,
근데 수평으로 연결되는 건 없습니다. PC는. PC는 배관이 벽을 가로질러서 가는 배관은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PC라는 것은요, 한번 딱 눌러서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손을 대면 그걸 뭐 깨거나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수평으로 가면 어때요? 크랙이 가면은 전단력 때문에 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수평으로 안 하면 이제 섰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관을 넣어두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까지 배관을 넣어두는 거예요. 자, 여기 떴네? 요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렇게 케이블 링크,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프렉시블 배관을 많이 써요. 프렉시블 배관을 써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 이 PC 탁 찍어냈고, 이 PC 탁 찍어냈지만, 배관을 서로 영속성 있게 할 수가 있죠. 자, 요걸 한번 이렇게 벽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에 등이 있고요. 있나? 아, 요걸로 설명을 해도 되겠네. 자, 이거 보십시오. 요것이 천장배관입니다. 요것이 벽배관이에요. 자, 벽에서 와서 천장으로, 왜냐면 조명기구에서 스위치로 간다. 그럼 요렇게 리셋을 해두는 거예요. 아예 PC를 만들 때. 그럼 탁 올려놓고 나서, 그럼 나중에 뭐하냐? 요건 이제 콘크리트로 메워요, 나중에. 아니면 결속 자재가 여기에서 결속은 됩니다. 볼트 이런 걸로 채우는데, 여기로 바로 요런 케이블 링크, 즉, 플렉시블 튜브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러면 배관이 이렇게 쭉 연결된 것으로 보이겠죠. 다만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R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입선을 빼고 입선을 하면 입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일 좀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뭘 어떻게 하냐면, 이 뒤에도 내용을 계속 여기를 주름관을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름관이 좋은 게 뭐냐면 압력관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깨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주름관이 만약에 사고 없어지더라도 그 배관의 모양 자체도 굉장히 압력에 견디는 모양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권장을 하는데, 우리는 PC에서는 주로 이제 옛날에 하이 PVC 많이 썼어요. 하이 PVC고 여기 주름관을 쓰다 보니까 걸려. 안 들어가. 이런 경우도 이제 있고. 그래서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도 PC 꽤 했어요. 여러분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지은 아파트가 PC주택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가실 때 PC집은 저는 금방 알아봐요. 착 지나고, 저거 PC다. 이렇게. 왜? 얇아요. 좀 얇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층과 층 사이에 콘크리트를 120 정도를 치는데 얘는 한 8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눈에 금방 띕니다. 그래서 아마 PC집들이 거의 지금 재건축됐을 텐데 혹시 지방에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사실은 미래형 주택입니다. 요건 뭐냐면 이렇게 리셋을 해두지 않고 양쪽에다가 연결되는 박스를 두는 거예요. 한쪽에다. 그래서 박스가 쏙 들어가면 요게 뭐예요? 배관이지 않습니까? 이 배관이 위에서 딱 떨어지면서 연결만 탁 되면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박스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이쪽은 박스가 들어가서 꽂히면은 딱 연결될 수 있도록 블럭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되게 내두는 겁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서 딱 맞으면은 아예 딱 맞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배관이 위로 연결되는 요렇게 여기 보시면 요 튀어나온 거 있죠? 요것을 요렇게 해서 탁 위로 맞출 수 있도록 해두는 거죠. 이런 구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사실은 만들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렇게 리셋을 하고 2차적으로 박스를 꼭 쓰려면 요 부분에다가 이제 박스를 씁니다. 써가지고 일부를 리셋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일단은 이 PC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적인 이 유럽에서 하는 기준이고 유럽에서 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심히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도면들. 요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벽이고 이게 천장입니다. 진짜 요만큼 물립니다. 그 PC 하우스 공사할 때 보면, 이게 나가면 곤란한데. 여기 어떻게 살지? 이럴 정도로다가 굉장히 조금 돼요. 근데 여기에
최대한도로 어떤 뭐라 그러죠? 철근이나 이런 게 와서 안전은 담보가 된다고 그래요. 방송용.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참 겁도 좀 납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리세스 되는 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벽에서 천정으로 연결될 때 이렇게 마감을, 요게 이제 월 엘레멘트, 실링 엘레멘트 이렇게 있고, 요게 A가 뭡니까? 여기서 베이스? 퍼 픽싱. 그다음에 B는 캡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재는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요것이 이제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막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빼고 나서 여기 플렉시블의 끝단에다가 연결을 해서 여기다 이제 웨이라는 것을 밑에다가 돌려서 막는 겁니다. 그럼 서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죠. 그렇게 한 뒤에 요게 이제 이렇게 요 벽을 상부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그죠? 콘크리트가. 그리고 이걸 콘크리트로 붑니다. 그래서 마감을 해둬요.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콘크리트를 깨면 되겠죠. 근데 오피스라면 괜찮은데 아파트라면 아랫집 등 고치자고 윗집 보일러 다 뜯어내고 여기 보일러 소리 깔리는 데 아니에요? 어렵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바닥 난방이 되고 하는 데서는 이렇게 일부 아주 좀 하는 곳 외에는 조금 아파트에서는 좀 힘들지 않냐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그때 하면서도 좀 해봤습니다. 상세도도 무지하게 많이 그려야 됩니다. 설계할 때.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벽을 다 그려줘야 되니까. 자, 요것은 이제 이렇게 배관이 오면 여기가 이제 노출 이중 천장일 때. 그죠? 여기 이제 이중 천장일 때는 요런 두 가지 마감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마감이 훨씬 저기 하기는 좋겠죠. 공사하기는. 이 마감이 요즘 공사하기는 좀 어렵고, 이게 이제 두꺼운 벽이라든가 여기 무슨 철근이 걸린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얇은 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런 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 이제 정션 박스 설치하는 건데요. 자, 정션 박스는 요 뒤에 가서 보시면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홀딩 하고요. 요것은 이제 PC 건물에서 콘센트를 쓰는 방법을 여기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야, 콘센트 벽에다 박지 마. 자, PC야. 이게 PC판인데, 콘센트를 여기다 쭉 박으면 콘센트끼리 연결을 못해요. 옆으로는. 행배관은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구조상. 수직으로 하려니까. 여기 너무 리센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옛날에 그냥 일반적인 RC 같으면,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게 일일이 여기에 박스를 따가지고 해야 된다며요. 그 여기 와서 따가지고 연결돼가지고 박스 놓고 다시 내려. 복잡한 거야, 이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야, 그러지 말고, 그냥 통 크게 살아. 일정한 군데다가 이렇게 커넥팅 덕트를 할 수 있는 전원 하나 크게 만들어 놔. 그러고서, 야, 굽돌이. 이게 이제 굽돌이가 하는 스커팅, 치마라는 것이 그 대개가 이제 아래를 가리는 걸 얘기해요. 굽돌이가 돌아가는 이면에다 쭉 놓고 콘센트 쓰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통할까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좀 안 통할 것 같아. 근데 PC를 하시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거슬릴 것 같지는 않아요. 가구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6페이지에 배선과 설비 재료 보시죠. 거기 보시면 대형 패널을 고정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사실 큰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거프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뭔가 그 내부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박스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면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PC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거프에다가 자석을 달아요. 그래서 딱 붙여. 그래가지고 공사하고서 딱 떼어내면 자석은 살리네. 이런 식이라는 거야. 얘는 어때요? 얘는 뭐냐면 얘를 안에서 못으로 받고 나중에 빼낸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습니까? 앙카링을 하고 무거울 때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잖아요. 그리고 PC는 어떠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붙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죠 이걸? 다짐기를 뭐라 그러죠? 우리 왜 도로 하고 나서 다지잖아요. 그 다짐 때문에 밑에 수도관도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져요. 그럼 이것이 착탈이 됩니다.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크거나
중요한 자재들을 이렇게 앙카링을 해서 박아라. 그럼 나중에 빼내면 되죠.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 구멍을 뚫고 연결하는 것을 넣고 안에서 연결을 해서 나중에 빼내라. 이런 어떤 공법을 얘기하니까 큰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것은 뭐냐면, 이것만 보시죠, 이거. 이게 양쪽에 거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것이 통로고 요것은 일종의 레이스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쪽에 있는 요것은 박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박스에서 뭔가를 뺐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거에다가 요렇게 앞에서 본 요거를 이렇게 쭉 연결하고 나중에 요거 다 떼어내면은 요거 다 안에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써라. 이것은 뭐냐면, 자, PC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 박스가 있고 요거 쭉 올라가서 어디 가야 돼요? 리셋에서 딱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태간 쉽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다가오지 않았어도 여러분 만약에 PC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 DIN북을 내놓고 야, PC 가져와봐. 내가 디테일 그려줄게. 이러고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박스예요. 앞에서 이런 블락박스로다가 연결을 해서 이게 거푸거든요. 여기 거푸집이에요. 하얀 게. 거푸집에다가 이 몰드로 해서 꽉 로킹을 해둔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어때요? 떼어낸다. 그럼 뭐예요? 박스만 남겠죠? 그럼 방식이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자, 사무용 건물 가겠습니다. 제가 PC는 간단하게 갔는데 사실 간단하지도 못했네. 5분 하려고 했는데 20분 했습니다. 사무용 건물로는 꼭 좀 보고 가야죠. 오늘 병원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책에서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사무실 건물, 호텔, 병원, 그 다음에 뭐 건물들을 쭉 할 텐데, 하이라이트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그 표를 보는 거라든가 이런 것만 여러분한테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그걸로서 이것은 보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때그때 봐야 되고 이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한두 개의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사무용 건물은 사실 뭐 크게 저기 안 났는데 병원이라든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시고 싶은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병원에서 왜 쉴드를 하는가? 왜 병원에서는 TNS 접지, TT 접지를 안 하고 IT를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거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지금 미리 앞에서만 좀 얘기를 해둡니다. 안전성의 확보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비상전력, 예비전력, 일반전력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낯서는 게 없어요. 여기 비상전력이라는 뒤에 이제 의료에 가면 이게 너무 중요해. 비상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에머전시야. 우리는 그냥 비상. 우리나라는 용어를요, 여기 관에 계신 분이 있지만 관에서 만들어버려. 건축에서는요, 비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건축법은 다 예비전원이야. 다 예비전원이에요. 이수진 장군이야. 다 예비전원으로 받아줘라. 소방법에는 예비란 말은 다 비상전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야, 소방법에 있어? 비상전원. 건축법에 있어? 예비전원. 그게 아니다. 실제로 비상전원은 뭐냐? 에머전시. 그야말로 긴급상황. 예비전원은 뭐냐? 자, 이 사무용 건물이 아니 전기 나가면 근무도 못하고 엘리베이터도 못하고 아니 102층 근무해 내가. 근데 정전됐다고 거기서부터 1층까지 걸어와야 되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예비전원이에요. 그러니까 고층 건물에서는 그런 게 있죠. 건물은 뭐 있어요? 화장실, 그죠? 아니 화장실 물은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수. 그 다음에 뭐예요? 비상, 조명 일부. 한 뭐 반이든 아니면 4분의 1이든 이런 것이 예비전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비전원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에머전시가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DIN에서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자, 비상전력의 공급, 예비전원, 운용지역. 자, 8번의 P도체 분리. 이거는 매 장마다 나오잖아요. 자, PN을 쓰지 마라 이거예요. 왜? 아니, 그 전산 장비에 해로움을 끼친다며. 그 PN이 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P하고 N은 분리하라는 겁니다. 즉, 접지도체, P도체와
뉴트럴 도체는 분리해라. 그 얘기예요. 사무실은 왜 분리하냐? IT 장비가 많다. 자, 전기 공급 경로는 어떻게 하느냐? EPS는 어디다 두느냐? 이런 얘기를, 이게 지금 오피스 건물만 해도 사실은 이만한 책 한 권이 되는데 한 줄씩 하고 있어요. 기능은 어떻게 하냐? 케이블은 어떻게 설치하냐? 요거는 됩니까? 아니, IC 저기 60364에 챕터 3개가 이 배전한 케이블 설치하는 건데 이거 5줄이야, 5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에 근거해서 걔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명부하. 여기도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조도가 750룩스라면 와, 스퀘어미터당 15VA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500룩스 정도가 나면은 한 12, 3VA 정도 되겠다. 이것을 머리에 가져가는 거죠. 그 근거가 뭐야, 그러면? 그거 DIN 핸드북에 있어.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디스커션 할 때 믿을 만한 자료라는 것은 없어요. 해봐야 알아요. 아니, 나 여기 내가 강당 진다고 건물 이렇게 짓나요? 나는 다르게 짓고 싶다. 그럼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이 바운다리에 들어오는 것이 신뢰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인 데이터로 가져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무실 워크스테이션에 500루스 평균 조도 하는 것도 조도 기준을 몰라도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아주 실현성 있는 자료가 된다. 그 다음에 조명 제어 시스템 어떻게 하느냐. 뭐 EIB 시스템으로 하겠죠. PLC 넣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뒤에 인스타버스 EIB 빌딩 제어 시스템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호는 어떻게 하냐. 자, EIB 건물 제어 시스템에 참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 번째 줄에 하나의 콘센트로는 영구적인 6개의 접지형 콘센트만을 써라. 자, 콘센트. 여러분, 유럽은 전압을 몇 볼트 씁니까? 유럽은 230볼트 쓰죠? 우리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콘센트, 연구라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고정으로 달아놨다는 거예요. 가져다니지 않고. 6개 정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결정적인 게 하나의 콘센트 회로에는 8개 이상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6개 정도 쓰되 많아도 8개를 넘지 마라. 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교과서에 오면은 6 내지 8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책에. 그거 다 이런 데서 이렇게 다 베이스온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보호기기. 참, 3줄로 딱 내 있습니다. 넘어가죠. 호텔 잠깐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호텔은 여기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보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호텔 멋있죠? 세미 스위트룸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서 자는 데는 이렇게 방만 하나 딸랑이 있는 이런 그 스탠다드 트윈이나 스탠다드 더블룸을 일반적으로 쓰게 되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책상도 있고 손님 접대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칸이 막혀 있는 데는 대개가 이제 이건 세미 그 스위트룸 같습니다. 자, 호텔은 뭐 하는 곳이죠? 아, 웃으시는 분은 왜 웃죠? 호텔은 휴식을 하는 곳입니다. 휴식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편해야 된다.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호텔의 기능에 축약이 돼 있다. 그럼 호텔에는 객실만 있느냐? 아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호텔에서 호텔에 있는 사람이 외부인을 만나는 장소도 있다. 이게 뭐예요? 연회장, 그 다음에 컨퍼런스룸 이런 것들. 그리고 외부인이 그 호텔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게 뭡니까? 식당, 그죠? 뷔페, 커피숍. 그 다음에 내부의 객실 사람과 외부에 있는 사람이 만나는 장소도 있다. 어디? 라운지, 그죠? 러비라든가 로비 라운지, 커피숍.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호텔에 요거 2장 되지만 여기도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갔다 가겠습니다. 제가 부하의 구조까지만 하겠습니다. 딱 접어놓겠는데. 자, 호텔은
제일 먼저 인스타번스 EIB 건물 제어가 나왔는데요. 호텔은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절약입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셔가지고요. 카드키가 있으니까 그거 꽂아서 불 켜고 나올 때 그거 안 빼나오면 들어가질 못하니까 빼나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카드키가 없다. 불 끄고 나오시겠어요? 나오다 보니까 불 안 꺼졌네? 저기서 저 버스는 빨리 가자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됐어. 그냥 가. 그럼 뭐 우리 돈이냐? 가자.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호텔은 처음부터 끝까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 호텔은 오늘 객실이 있어도 오늘 들어오는 사람을 받질 않아요. 왜? 호텔은 예열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호텔에서 객실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 그 객실을 받습니까? 그 객실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을 업그레이드해서 바꿔줍니다. 왜? 그 방은요, 일단 나와서 공기가 순환이 돼서 냄새를 빼고 나서 공조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적당한 온도가 됐을 때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호텔은 내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호텔 객실 체크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별을 내가 하나를 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은 반드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겨울이야. 예약이 한 사람은 거짓말이다. 한 층이 돼서 한 층 객실이 20개예요. 이게 한 층만 딱 된 거야. 20개 객실 딱 받았는데 지나가는 과객이 9시에 들려가지고 호텔 객실 하나 주지? 죄송합니다. 객실이 다 찼습니다. 그건 찬 게 아니에요. 그 2층의 객실 하나를 위해서 공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팔부안파고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 객실은 우리나라처럼 지금 일본 사람이 많이 와서 그냥 환호성을 울리는 이런 데는 지금 다 그냥 메이크업하고 그냥 얼른 빨리 공기 빼고 칙칙칙 뿌려가지고 냄새하고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호텔은 그런 어떤 예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어가 너무 필요하고 이것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어예요. 근데 유럽에 가보시면 카드키 많지 않습니다. 유럽은 어떻게 하냐? 제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서 하는 시스템을 쓰는 호텔도 있어요. 좀 찝찝하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식,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호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체인이 되어 있는 되게 카드키 시스템을 쓰는데 그 카드키는 딱 빼면은 전기 들어온 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뭐뭐 들어옵니까? 냉장고, 금고. 2개만 딱 들어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건물 제어가 나오는 거예요. 호텔은 무조건 제일 먼저 할 것이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하를 분석합니다. 어떻게? 첫째, 에리어가 이렇게 돼요. 접대 영역, 라비 라운지, 그 다음에 객실, 그 다음에 회의실과 기능성 홀, 수영장, 건강 스튜디오, 일종의 헬스 코너. 여러분 호텔 가서 여름에 그 수영장 가는 사람 많잖아요. 피트니스. 그 다음에 주방, 냉장실, 이런 레스토랑. 그 다음에 기계실, 이런 설비적인 거. 그 다음에 주차장. 이거 어디 하나라도 빼먹을 거, 뭐 수영장 빼도 되겠다. 뭐 뺄 거 있습니까? 안 돼요. 빼면은 호텔의 기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호텔은 이 기능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잠깐 보고 이제 나갈 겁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